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142번, 여기서부터는 뭐 이제 어렵지 않죠. 새로운 법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신 판례 한번 읽고 가는 거. 자, 142번을 보시면요. 요 문제 상황 자체가 대집행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실력으로 제압할 수가 있을까? 그거거든요.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경찰을 불러라. 그게 우리 경찰을 불러라 그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 발생 방지 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뒤에 이제 현행범 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적법한 공무를 방해하잖아. 철거를 안 하니까 대집행 하는데 나를 밟고 가라 막 이런다고. 나를 어떻게 밟고 가? 그럴 때 어떻게 했다?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그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와 관련해서 143번 대집행을 통한 건물 철거의 경우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인 때에는 부수적으로 철거 의무뿐만 아니라 뭐도 질까? 퇴거 의무도 지겠죠. 설마 철거를 하고 퇴거를 안 해? 퇴거를 해야 되잖아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요 철거 의무자인 때는 철거 의무뿐만 아니라 여기 철거 의무 안에는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그죠? 행정청은 건물의 점유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퇴거 조치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요.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별도의 집행 권한이 필요가 없다. 그거 하나 써놓으세요. 별도의 퇴거 조치를 명할 때 필요한 어떤 집행 권한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퇴거 조치를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퇴거 조치를 그냥 취할 수가 있고 별도의 집행 권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별도의 명문의 근거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법적 근거, 그쵸? 법적 근거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죠. 대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으면 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144번. 요것도 이행강제금의 특징이죠. 이런 이행강제금. 보시면은 비록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지금 여러분 지금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뒤늦게 이행의 기회가 제공됐어요. 그러면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가 있고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 기간 이행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뭐가 포인트다? 이행의 기회를 줘야 돼요. 이행의 기회를 주고 부과. 이행의 기회를 주고 부과. 부과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이행의 기회를 주고 부과하고 이행의 기회를 주고 부과해야 되는 것이지. 이행의 기회를 줬다가 옛날엔 줬다가 주지 않고 부과. 계속 부과 이렇게 하면 된다는 데다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행 기회 조금 줄게 해가지고 조금 주고 나서 부과했다. 그러면은 전에 부과 처분을 했던 거 합쳐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뒤늦게 한꺼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그 부과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취소사유일까? 아니면 무효일까? 무효, 그죠? 무효. 그것도 잘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에서 세 번째 줄 판례 내용에서 행정상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 본질에 반한다. 이렇게 뒤늦게 이행강제금액 이행 기회를 부과한 것은 간접강제라는 본질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다음 줄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보죠. 됐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아니죠. 오른쪽이야? 자, 왼쪽 잠깐만 이게 빨리 가. 145번 요거는 의무자의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가 있다. 지금 요 이행이 뭐냐면요 신청이에요. 신청을 어떤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이행을 했대요. 즉 신청을 했대. 근데 그때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다는 거야. 어떻게? 위법하게 거부했죠. 그럼 위법하게 거부했으면 이건 이행이 된 것으로 봐야 돼요?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봐야 돼요? 이행이 된 것으로 봐야 되죠? 신청을 한 것으로 봐야지. 그러면은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장래에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가 없다. 이런 거고.
아래쪽에 146번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행정법상 의무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부과예고는 계고라고 보시면 되죠. 부과계고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여러분 이 계고 처분 자체가 뭐죠? 위법한 거죠.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예고서에 기한 부과예고 이거 위법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 후에 뭘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죠. 그러면은 내용 즉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뭐다 끝에 뭐다 위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도 역시 위법하다. 그러니까 부과 예고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한 똑같은 내용의 부과 처분 그것도 역시 위법하다 이거죠. 하자승계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47번. 147번하고 148번은 여러분 요것은 우리가 방금 했던 거랑 아주 유사해요. 이행기간이 지나도 이행을 하면은 부가처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행강제금은 이행기간이 있잖아 항상. 언제까지 이행해라. 근데 이행기간이 지나서 이행을 했어. 그러면은 그 후에 부가처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거죠. 148번을 보시면요. 장기 미등기자가 이것도 이제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 미등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 미등기자가 등기 신청 의무의 이행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을 했어요. 이행을 했다는 거지.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나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있다 그럼 틀렸다. 없다. 없어요. 없다. 149번 우편물 통관 절차. 우편물 통관 절차는 원칙적으로 수사 절차가 아니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된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 검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그러니까 영장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영장 행정조사할 때. 근데 뒤에 행정조사에서 더 나아가서 범죄 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한다. 그럼 당연히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150번 보시면은 요건 범죄 수사예요. 범죄 수사 마약. 그죠?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하고 검사해서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 이것은 그죠? 뒤에 옆에 이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수출입 물품 통관 절차 이거 행정조사죠. 이거와 달리 지금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법이죠. 이것은 형벌을 부과하는 거예요. 형벌을. 그래서 이것은 범죄 수사인 압수수색에 해당해서 영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49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 행정조사를 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지만 행정조사에서 더 나아가서 범죄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수사상의 강제처분이 되죠. 그래서 뭐다?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죠? 조사할 때. 151번. 151번도 이것도 이제 우리 행정조사에서는 재조사가 돼요? 안 돼요? 재조사하면 안 되지.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오타가 있네. 이제 두 번째 조사를 했죠. 첫 번째 조사예요. 이게 첫 번째 조사.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첫 번째 조사가 실질적으로 포괄적 질문 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 자료를 획득한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뭐다? 세무조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질문권을 다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조사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사는 뒤에 이제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뒤에 이제 금지되는 재조사다. 그래서 그에 기초한 처분도 역시 위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포인트는 첫 번째 조사가 포괄적으로 다 질문 조사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조사한다. 그러면 금지되는 재조사겠죠. 당연히. 그것다. 그다음에 그 아래 152번. 요것도 그냥 뭐 그죠? 넘어갈게요. 이건 안 봐도 돼. 153번. 요것은 우리 통고처분.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후. 포인트는 고발 후. 고발이 됐어요. 그러면은 공은 어디로 넘어갈까? 형사법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거죠. 이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 누가 지방국세청장이 통고처분을 또 해. 그러면 이건 뭐다? 권한이 없는 자가 통고처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 처분은 통고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 무효예요. 주체하자 무효. 아시죠? 주체하자. 거기서 여러분 그 판례 박스에서 끝에서 네 번째 줄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요. 고발을 한 후 지금 통고처분을 하고 있어요. 통고처분은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고발하죠.
그러면은 행정청이 뒤로 빠지고 누가 등장? 검사하고 형사법원이 등장을 하잖아. 그죠? 그럼 고발을 하면 완전 끝나는 거야. 행정청이 더 이상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고발을 한 후에 끝에서 네 번째 줄 미처진 부분 네 번째 줄 고발을 한 후 동일한 조세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 누구의 법적 권한? 지금 행정청이잖아. 지방국세청장. 행정청이 더 이상 그죠? 통고 처분 같은 거 할 수가 없어. 처분을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주체하자 무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4번 아래쪽에 금지되는 제조사에 기해서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단순히 당초 과세 처분의 오류를 경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위법하다. 금지되는 제조사 과세 처분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제조사로 얻은 과세 자료를 과세 처분 그러한 제조사 금지되는 제조사죠. 금지되는 제조사로 얻은 과세 자료를 과세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 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금지되는 제조사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적법조차 원칙에 반한다. 그래서 거의 무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효. 금지되는 제조사에 기초한 처분은요. 거의 무효급이야. 무효야. 그죠? 그래서 요게 그러한 그런 제조사로 얻은 자료를 배제하고서도 똑같은 첫 번째 조사 한 것처럼 똑같은 과세 처분을 했을 거다. 두 번째 조사 그걸로 인해서 뭐 얻은 자료 배제를 하고서도 첫 번째 조사로 얻은 과세 처분하고 똑같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효다. 아시죠? 적법조차 원칙에 반한다. 155번. 요거는 그냥 뭐 보면 된다.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 이거 뭐냐? 임의조사.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 필요해요, 여러분? 법적 근거 필요 없죠? 근데 법적 근거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다. 특이한 거다. 이거. 그죠?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한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가 있죠. 법적 근거 있으면 더 좋고. 156번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셔도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음주 측정, 그러니까 음주운전 체열 조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은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이 동의 없으면 영장이 필요하다. 형사 넘어가시면 되고요. 체열, 피 뽑는 거 있잖아. 그것도 강제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강제 처분이기 때문에 동의가 없으면은 영장이 있어야 돼. 그리고 67페이지 157번 보시면요. 가산세. 세법상 가산세. 여러분 그거 혹시 가산금 없어진 거 아세요? 세법에서 우리가 국세 징수법. 거기서 이제 뭐가 없어졌다? 가산금이 없어졌어. 가산금이 없어? 그토록 공부했던 가산금이 없어졌다. 100분의 3 맨날 외우고 지연이자 그렇지만 그쵸? 과태료에는 있어요. 과태료에는 있고 똑같이 100분의 3 똑같고요. 근데 우리가 국세징수법 이런데 이제 가산금은 어떻게 통합이 됐냐면은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됐어요. 그래서 가산금이란 말을 쓰지 않고 법 자체에도 가산금이란 말이 없어지고 가산세만 있어. 가산세. 우리가 가산세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죠. 납부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러니까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에서 납부지연 가산세에 가산금이라는 게 통합됐다고 보시면 돼. 통합됐다. 그래서 가산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국세징수와 관련해서는 쓰지 않는 용어다.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괜히 얘기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면 요거. 그다음에 157번 가산세죠. 가산세는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가 없다. 그렇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면책되죠. 가산세. 고의 가실 필요 없어요. 고의 가실 필요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면책된다. 요 옛날 판례인데 지금 뭐 가산금 없어져가지고 어떡하냐. 지금 뭐 설마 그렇게 막 가산금까지 염두에 두고선 내진 않을 거예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158번 그죠? 그거는 위에 거랑 똑같아요. 똑같다. 159번 공정거래위원회 가진금 납부 명령이 재량의 일탈 남용을 위법한지 이것은 그 다음 줄 의결일 당시의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의결일이 무슨 의결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할 때 그 의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는가. 하자 판단, 위법 여부의 판단은 언제다? 공정위는 의결시예요. 의결시가 얘네들은 처분시야. 됐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의 하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잖아.
그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일이 처분시다. 그래서 의결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처분이 있는지, 처분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160번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돼서 행위시법에 의하면은 과태료 부과 대상, 재판시법에 의하면은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됐다. 그러면 개정법의 부칙 등에서 행위시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럼 무슨 법을 적용할까? 재판시법이죠. 왜? 유리하게 바뀌었다. 그렇죠?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됐잖아. 그렇죠? 그렇죠? 부가 대상이 아니게 됐다. 유리하게 바뀌었죠? 그럼 유리한 신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선 제재, 행위시법. 그건 원칙이야. 이것도 여러분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이게 몇 항인지 잘 모르겠네. 3조인가? 그 첫 번째 항이 요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있어요. 그 조문의 첫 번째 항이 행위시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법이 유리하게 바뀌면 유리한 신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유리하게 바뀌면은 재판시법을 적용해요. 재판시법이 유리하니까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원칙하고 예외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69페이지 국가배상. 자. 손해 전보. 자, 5편이에요. 5편. 161번은 이것도 좀 지엽적인 거예요. 거기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거 쫙쫙 있고 세 번째 줄 중간에 특별조치법 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있어요. 이 보증인이 공무사학 사인에 해당하냐? 여러분 공무사학 사인에 해당하면은 국가배상 청구 가능하죠. 이 공무원에 해당하잖아. 근데 국가배상 이거 공무원에 해당할까?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보증인은 그냥 민사상 보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보증 쓴다. 그럼 원래 사실은 이거 보증 쓴다 아니에요. 보증 쓴다 아니야. 근데 이거는 보증인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부동산 소유권이잖아요. 소유권 등기. 6.25 전쟁이 있었잖아. 6.25 전쟁으로 이제 그 대장 같은 게 다 멸실이 됐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게 대장상의 기재가 다 멸실됐기 때문에 어떤 소유권을 갖다가 소유권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소유자인지 이게 모를 수가 있다고. 즉 실체상의 소유자, 실질적인 소유자하고 등기상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어. 6.25 때문에 이게 생긴 법이야. 6.25가 전쟁이 발발이 되고 등기상 그러니까 다 불나고 그랬잖아. 다 대장이 다 불에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상의 소유자하고 실체상의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제도를 뒀냐면은 보증인 제도라는 걸 뒀어요. 그래서 보증인 그죠? 저 사람 소유가 맞다. 이렇게 보증인 3명만 있으면은 등기할 수 있게 해줬어. 이게 대장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죠? 이것을 갖다가 증명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진짜 땅 주인이 맞다. 이것을 보증인 제도를 뒀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보증인은, 누가 위촉을 하냐면 행정청이 위촉을 해요. 그죠? 행정청이 위촉을 하는데, 보증인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3명의 어떤 확인을 받게 되면 저 사람 땅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이 대장상의 소유자가 되고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등기를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법 이것은 그때 만들어진 거야. 그때 6.25 때문에 6.25 전쟁으로 대장이 다 멸실됐을 때 진짜 소유자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보증인 제도를 뒀죠. 그래서 요것은 특이한 게 이게 그거예요. 그냥 민사법상 보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거기서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있죠. 네 번째 줄 판례 내용, 네 번째 줄 중간. 보증인을 위촉하는 관청은 어떤 요건을 갖춘 주민을 보증인으로 위촉하는데 그치고 그 다음 줄 중간에 보증인의 직무 수행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휘 감독할 수가 없다고. 공무사학 사인 지휘 감독 하잖아. 그쵸? 이런 근거가 없고 보증인은 보증서를 작성할 의무를 일방적으로 부과받으면서도 어떠한 경제적 이익 이런 것도 제공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재량을 가지고 발급 신청의 진위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재량을 가지고 저 사람 소유가 맞다 이렇게 보증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사학 사인이 아니라는 거죠. 공무사학 사인은 그죠? 공무를 위탁한 자로부터 어떻게 지휘감독권을 받잖아. 특별감독관계. 근데 보증인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사학 사인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저 사람 소유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민사법상 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죠? 민법. 162번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이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경찰 공무원 이중배상 금지와 관련해 이중배상.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가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서 공무상 요양비 거기다 요양비에다 체크. 요양비는 치료비거든요. 요양비를 지급받은 것은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보상일까? 요양비, 공무원 연금법상 요양비 지급받은 거. 참고로 이 사람은요, 요 실제 사실관계 퇴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퇴직 안 했다. 사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망 안 했다. 그러니까 재보상금, 유족연금, 그죠? 상위연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지금 그냥 퇴직이 안 된 상태야. 퇴직이 안 된 상태다.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요양비를 지급받았다고 해가지고 보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없지. 재보상금, 우리가 여기 우리 그 이중배상 금지 규정은 어떻게 돼 있죠?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전투훈련 중 직무 집행하다가 어떤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뭘 청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등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는 배상 청구 못한다 돼 있죠. 거기에서는 이제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재해보상금 다치거나 뭐 그런 거잖아. 상해연금도 그렇고, 유족연금도 그렇고 다 뭐다?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야. 퇴직했거나 사망했거나 해가지고 유족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지. 보상을. 그거하고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치료비를 받는 거야. 치료비를. 이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 보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요양비 그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공무상의 요양비를 지급받은 거 아직 퇴직하지 않았어요. 퇴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무상의 요양비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과 비슷하게 볼 수 없다는 거지. 동일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상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요 사람이 이제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거야.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 교통사고 났어. 교통사고.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이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야. 경찰이. 그렇죠? 그래서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기억한다? 공무상의 요양비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해연금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163번은 넘어가셔도 되고 164번도 넘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165번. 이것은 불고지죠. 불고지. 그래서 아마 읽기만 하면 되죠.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이 갑 회사의 허가 신청에 따라서 하천 점유 허가를 하면서 공무원이 지금 하천 점유를 해줬어요. 근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시설물 설치에 개발 행위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한테, 즉 갑 회사한테 따로 알려주지 않았어. 아는 채 하천 점유 허가를 했다. 그러면 이러한 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의 행위를 위협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은 고지를 따로 알려주지 않은 채 거기다 체크하시면요.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불고지지. 그러니까 부작위지. 부작위는 뭐가 있어야지 위협해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 이걸 알려줘야 된다. 규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기 의무가 없다. 그래서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 즉 불고지는 위협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지. 그 자기 의무, 고지 의무를 인정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판례 중에 뭐 고지를 해야 된다. 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위협하다. 뭐 그런 건 없다. 그다음에 166번, 167번, 168번, 169번, 170번 다 우리가 했던 거다. 다 우리가 국가배상에서 했던 거고요. 171번. 이것도 여러분 좀 되게 지엽적인 거예요. 지엽적인 거다.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저축은행의 후순위 사채에 투자한 자. 투자자거든.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과관계 있으려면 사익보성이 있어야 돼. 처음에 근거법규 사익보성이 있어야 되죠. 그걸 판단했는데 그 끝에서 5번째 줄을 보시면요. 판례 박스 밑줄 친 부분.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 비춰볼 때 피고 이제 소를 제기받은 자죠.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 목적이 뒤에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투자자를 보호하는 거야? 검사 감독 규정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금융감독원 및 그 직원들의 위협한 직무집행과 그 다음째 줄 후순위 자체의 투자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지. 그죠? 근거 법령을 봐야 돼요. 위협한 공무집행과 투자자들 사이의 손해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172번 이것도 넘어가시고 173번은 우리가 이제 또 수업 시간에 했던 부분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가 이중배상 금지죠. 이중배상 금지. 요게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배상받고 보상받을 수는 있죠. 그 얘기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중배상금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건데 배상을 받으면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지. 그죠? 왜냐?
그 보상 관련 법령은 이중 보상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먼저 받아라. 저 배상을 먼저 받고 보상 청구는 이제 그 보상법을 따로 봐야 되잖아. 그 보상 근거 법령은 뭐다? 이중 보상 금지 규정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보상 청구 가능하다. 그거죠? 여러 가지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주 중간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보상자, 보상이죠 보상, 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보상금 등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렇죠? 거부할 수 없다는 거니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174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다. 175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이제 너무 안타깝다. 정말 읽어보면은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그렇지 않아. 이런 항상 건강 조심해. 176번 이제 손실보상도 여러분 지엽적인 게 좀 있긴 한데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는 넘어가고 하면 되죠. 176번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177번 이것도 넘어가시면 되고 178번 이것도 넘어가시면 돼. 179번 이거는 우리가 했던 거야. 이거 우리가 179번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 결정. 이것은 뭐다? 처분이에요. 처분죠. 이건 사업 시행자가 하는 처분이에요. 처분. 그리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 결정을 받았다. 선정 제외 결정을 받았다. 그거는 뭐다? 거부처분이지. 거부처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항고성으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다. 우리가 이거는 어떤 거와 관련이냐면은 이주 대책 있잖아. 이주 대책은 저 헌법상의 의무는 아니에요. 이주 대책을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이것을 법상 어떻게 뭐 이게 헌법에는 이주 대책을 실시해라 이렇게 돼 있지는 않다는 거지. 근데 입법자는 입법을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것을 저 이주 대책 을 갖다가 사업 시행자가 실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 토지보상법에. 그러니까 그렇게 토지보상법상으로는 이제 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실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이나 수량 결정은 뭐죠? 재량이에요, 재량.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나 수량 결정이라는 것은 선정 기준을 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정 기준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뭐다?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것은 이제 처분으로 봐서 항고성으로 다투자 이렇게 봤어요. 우리 판례가 그거를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80번 넘어가시면요. 180번도 하천 손실보상. 여러분 하천 손실보상. 요것은 뭐 거기에 뭐 하천 편입 토지 그리고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죠. 특별조치법상 손실보상 청구권. 이것도 하천 손실보상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뒤에 이제 하천법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 구역 A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다. 공권으로 봐서 당사소송으로 가요. 차이는 뭐냐면은 요 특별조치법은요 보상 규정이 없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천과 관련해서는 바뀐 게 없어. 하천구역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는 똑같기 때문에 이 하천구역 편입 토지 손실보상 우리가 옛날에 이게 언제 팔렸지? 2006년도 정도에 이게 바뀌었어요. 하천구역 편입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이 옛날에 사건으로 봤다가 지금 공권으로 보잖아. 그죠? 그래서 사건으로 봤을 땐 민사소송이었고 지금 공권으로 볼 때는 당사자로 가 당사자로. 그러니까 이게 특별조치법 상 하천 손실보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다. 공권으로 와서 당사자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0 쭉 넘어가시고 186번을 볼게요. 186번. 여러분 요거는 이제 되게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좀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강론틱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강론틱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다. 제가 넘어간 것도 좀 보시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했었던 게 또 많어. 그죠? 185번 한번 185번을 볼게요. 하나의 수용 재결에서 여러 보상 항목이 여러 개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보상 항목을 심리한 경우에도 여러 보상 항목들 중 일부에 관하여만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거기 그 판례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뭐 건물, 권리 또는 영업 손실에 대해서 이제 심리 판단을 받았으면은 그중 일부 예를 들어 토지면 토지
아니면 뭐 건물이면 건물 이렇게 보상 항목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다툴 수가 있죠. 소외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가분성이 있다. 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되고 가분성. 그다음에 186번. 요것은 이제 그 수용 재결 후에 협의 취득이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토지 수용 위원회 수용 재결이 있은 후라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 시행자가 다시 협의해서 토지 등의 취득이나 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 어떻게 있지? 거기 여러분 그 판례에서 네 번째 줄, 그러니까 다섯 번째 줄 중간 보시면요. 토지 소유자는 수용 재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죠. 수용 재결이 나오면은 수용 재결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소송이 하루아침에 끝나? 1초 만에 끝나? 아니잖아. 그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 다음 줄, 요런, 그 절차, 그러니까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서 중간 다툴 수 있는데 뒤에 그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와 보상금액에 관해서 임의로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협의취득이잖아. 합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줄 끝에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사업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협의취득 절차를 금지해야 될 별다른 필요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수용재결이 있은 후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해서 맨 끝에 보상에 관해서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를 갖다가 여러분 협의 취득에 의해서 등기를 했어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원인이에요. 등기 원인으로 해가지고 그죠? 등기를 했어. 소유권 등기를 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건 잘못됐다 하면서 수용 재결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이것은 수용 재결이 있고 협의 취득을 했잖아. 그리고 협의 취득에 기해서 등기를 했지. 그러면은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이거 토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수용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등기의 원인이 협의 취득이기 때문에 소액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해서는 그죠? 협의 취득에 기한 등기를 하면은 협의 취득에 대한 등기를 다퉈야 돼요. 수용 재결을 다툴 소액이 없어요. 수용 재결을 다툰다고 해서 등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왜? 등기를 왜 했다?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이제 판례가 관련된 게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187페이지는 187번 왜 이러니? 187번 넘어가시고 188번 요것도 이제 그냥 한번 보면 되지 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상대방 국민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항고소송, 취소소송을 제기할까요? 보상금 소송을 제기할까요? 왜 다투지? 지금?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제기를 해가지고 이걸 다툰대. 그럼 보상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는 취지잖아. 다투는 취지가. 그쵸? 그러면은 보상금 소송을 달라는 거예요. 보상금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용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요? 보상금 소송.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끝에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다 틀렸어요. 취소소송은요, 여러분 수용을 없애는 거예요. 수용을. 왜 수용을 없애? 보상금 받아야지. 그쵸?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잖아. 그러니까 보상금 달라는 거잖아. 그럼 보상금액을 다투는 거잖아. 보상을. 그럴 때는 보상금 소송을 제기해야 돼. 취소소송은 수용을 없앨 때 제기하는 거야. 수용. 그쵸? 수용을 없앨 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수용은 그대로 둬야지. 보상금 받으려면은.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 수용. 그죠? 수용. 그건 취소소송. 그 다음에 189번.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됨으로써 잔여지 가격이 감소했다. 이건 뭐다? 감가보상 나오겠죠. 감가보상. 잔여지 감가보상. 이것도 완전보상에 포함돼요. 감소한 때에는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그 잔여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요거는 그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 요건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까? 그것은 뭐냐면은 잔여지 수용 청구의 요건이야. 그래서 지금 이건 헷갈리게 뭘 헷갈리게 나오는 거지? 이것은 잔여지 감가보상하고 잔여지 수용 청구하고는 요건이 달라요.
잔여지 감가보상은 완전 보상이 포함되는 거고 그거는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 이게 요건이 아니야. 감가보상은. 잔여지 감가보상. 그죠? 그런데 잔여지 수용 청구는 다르죠. 그건 수용을 청구하는 거잖아. 수용 청구, 매수 청구 해가지고 매수 협의가 안 되면 수용을 청구하거든요. 그럼 그 잔여지 수용 청구의 요건은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게 되는 거야. 그거랑. 그죠? 그 수용 청구는 이게 요건이거든. 종래 목적으로 사용이 현저히 불가능할 것, 현저히 곤란할 것.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 두 번째 쪽 그때 잔여지 손실보상 받으려고 이제 감가보상 받으려고 할 때는 이게 요건이 아니에요.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가능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아래 190번은 넘어가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191번도 넘어가고. 자, 이제 소송. 자, 이제 갈 수도 있다. 자, 화이팅. 자, 나 혼자 화이팅. 나 혼자 화이팅. 192번. 요것도 여러분 뭐 이죠? 한번 보면 된다. 192번을 보시면요. 수익적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 한해서 허용될 수 있다. 그렇죠. 수익적 행정의 취소 철회 이것은 제한되죠. 이익 형량을 해야 되지. 이익 형량. 이게 이익 형량을 하라는 거죠. 취소 철회 제한 법리죠. 이것은요. 뒤에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 철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권 취소의 법리예요. 직권 취소 철회. 설마 여러분 철회가 쟁송 철회 그런 거 없죠? 직권 취소 철회의 법리고 쟁송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법리가. 그다음에 그 193번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94번 이것도 우리가 소송 파트에서 다 하는 거고 195번도 우리가 봤던 거다. 아까 의제된 5번 하면 된다. 의제됐다. 그럼 통상이 너가 똑같아지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제된 것만 없앨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 196번, 197번, 198번 넘어가시고 199번 이거 한번 볼게요. 199번.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건축허가권자하고 토지 소유권자가 달라요. 사람이 달라. 근데 이게 건축허가권자하고 토지 소유권자하고 뭐가 다툼이 있는 거야. 다툼이 있으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이제 건축허가에 대해서 철회 신청을 했지. 그러면 이거 철회 신청권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가 됐다.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소유권이라는 것은 대세적인 물건이야, 물건. 물건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다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자다.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내가 처분 다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토지 자체가 토지 소유자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용 수익의 제한을 받고 있는 거잖아. 사용 수익의 제한을 받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건축허가를 철회해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냐?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 신청권이 있다. 조리상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아래쪽에 사실관계가 나와요. 여러분 사실관계 나오는데 근데 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판례 내용.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죠.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뭐만 한다? 형식 심사만 해요. 형식 심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청권을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토지 소유자한테. 그죠? 실체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뒤에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이제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는 대물적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공사 착수에 앞서서 건축주의 귀책 사유로 토지 사용권을 상실한 거예요. 건축주의 귀책 사유가 있죠. 그럼 요거 대지 사용권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건축허가 존재로 말미암아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거기다 소유권에 대한 동그라미 치고 소유권 행사. 이것은 소유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요.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축허가 철회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가 있다.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래서 뒤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위와 같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뭐다? 거부 처분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법리도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 형식 심사만 하기 때문에 조량 신청권을 인정해가지고 건축가가 철회를 신청해가지고 거부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다툴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본 거다. 그다음에 가래 200번은 이제 요것은 우리가 경업자 소송. 특허업자, 기존업자와 특허업자면은 원고적격이 있다. 그런 거고 201번 역시 경원자 소송이죠. 경원자 소송에서 인허가를 받지 못한 자는 자신에 대한 인허가 거부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다. 그런 거 거부. 202번 요거는 203번 우리는 이거 다 이제 했던 거다. 수업 시간 넘어가시고요. 204번 요것도 이제 이거 수업 시간에 하긴 했는데 한번 볼게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됐어요. 그런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될까 인정이 안 될까? 인정이 돼요. 조량 신청권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주민번호 변경 신청 거부를 하면 그 거부 행위는 뭐다? 처분성이 있다. 그렇게 본 거지. 그래서 이거 간단 정리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205번은 그죠? 이거는 변경 처분. 종전 처분과 후속 처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 동일성이 있으면은 소외 대상이 종전 처분. 동일성이 없으면 후속 처분. 그거 나오는 거야. 우리 했던 거야. 하실 수가 있다. 그다음에 206번도 이제 검사 불기소. 여러분 검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항고송으로 못 다퉈요. 특별한 불복절차 있잖아. 형사로 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207번 보시면요. 206번.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 이게 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다 형사예요. 형사. 설마 이거 항고 소송이라고 생각 우리 행정 소송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이거 다 형사 소송이에요. 형사. 재정 신청에서 불복할 수가 있으니까 행정 소송에서의 항고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207번 보시면은 행정소송법 2조의 처분 개념 정의에는 해당한다. 행정청에 관한 처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서 불복 예정. 거기다 체크.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다면 항고소송의 처분성을 부정하죠. 특별한 불복 절차다. 형사로 가는 거야. 형사. 그죠? 형사. 그 아래 208번도 마찬가지 형사예요. 그 처분 결과 통지 이게 불기소 처분이야.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고 208번에 그거고 209번 요거는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두시고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209번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했어요. 지금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병무청장의 공개, 거기다 공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가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처분이다. 처분이에요. 그래서 인격권 침해 또는 수치심을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우리 판례가 마치 권력적 사실행위처럼 이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판례 박스에서 그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단락이죠. 두 번째 단락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 이렇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다. 그래서 병역법의 근거, 이제 법적 근거 있죠? 병역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뭐다?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어요. 권력적 어떤 사실행위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견해 다툼이 있거든요. 이게 그 공개에 대해서 명단 공표잖아. 명단 공표 법적 성질과 관련해가지고 견해 대립이 이 명단 공표는 권력적 사실행위다라는 견해도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견해 다툼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마치 권력적 사실행위인 것처럼 판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210번. 이것도 이거 좀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는 거. 그죠? 다 할 수 있다. 우린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 자, 210번.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위에 우리가 방금 봤던 공개 있죠. 공개. 거기서 간단 정리에 그 병무청장의 병역 기피 이게 오타가 제가 아까 방금 기피하자가 아니라 기피자 명단 공개가 참 여러 가지다.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오타는 하자일까요? 아니, 나는 그냥 저 오타는 하자가 아니다라는 게 있었어. 우리 빨래가. 그래서 갈게요. 210번.
210번 보시면은 지문 처분 등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처분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대요. 있음에도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한다. 즉 처분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한다.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다?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뒤에 법률사항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소액이 없지.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있으면 글로 가는 거야 또. 또 특별한 법률 절차가 있다 또 글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뭐다? 항고성으로서 부적법해진다. 부적법하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법률상이익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액이 없다. 오해예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아 이거 동그라미예요? 아,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이 안 왜 그러지? 여러분 죄송해요. 아 이게 정말 어떻게 이게 여러분 분쟁이 이거 소액이야. 소액이 없어. 보다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있잖아. 그래요. 동그라미다. 됐고요. 이게 여러분 112페이지 거기다 잠깐만 써놓으세요. 112페이지. 그 112페이지 옆에다가 그 번호 앞에든 뭐 아래든 112페이지 잠깐 써두시고요. 112페이지에 요것과 관련한 일단 판례가 있는데 그거는 그거 먼저 볼까? 112페이지를 먼저 보시면요. 112페이지 되게 많다. 응? 되게 많네. 자, 261번, 261번을 보시면요. 261번 맨 위에 그죠?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은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아니라 재결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줄 법률상이익이 없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럼 요거를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높이 썼다. 그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재결이 나온 거예요. 취소 재결.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한테 뭐를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다? 취소 재결이 나왔어요. 이 상태.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아주 잘했죠. 다퉈가지고 취소 재결이 나왔잖아. 이 상태에서 지금 누가 다툴까? A가 또 다툴까? 왜 나한테 취소 재결을 해줘? 또 소송을 제기해?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제 B라는 사람이 요거에 대해서 취소 재결이 나왔잖아. A가 취소 재결을 받았잖아. 그 이거를 다투고 싶은 거야. 이 상황을 다투고 싶은 거야. B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취소 재결이 소외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즉 이거 취소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걸 다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지? 잘 보시면은 여러분 취소 재결이 나왔죠. 그러면은 거부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소급해서 없어지지. 그럼 어떻게 돼? 신청시 상태로 되지. 신청시. 그러면은 위원회는 뭐 해야 돼요? 위원회는 이제 취소 재결이 나왔으니까 야 너 재처분 좀 해. 그렇죠? 해가지고 행정청은 뭔다? 얘한테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그쵸? 취소 재결이 나왔잖아. 그럼 신청 상태로 돌아갈 뿐이잖아. 그러면 행정청은 다시 이게 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러면은 B가 취소 재결에 대해서 다투는 게 더 실효적일까? 아니면은 어차피 취소 재결 나오면은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재처분을 했을 때 이 재처분의 내용, 즉 후속 처분이잖아. 이게 후속 처분. 후속 처분의 내용을 보고 이 후속 처분의 내용이 뭐 똑같은 거부면 얘한테는 유리하겠지. 또는 뭐 인용도 나올 수가 있겠지. 이거는 그죠? 이것은 거부는 유리하지만 인용은 불리하겠지. 이것을 이게 재처분이 나왔을 때 이 후속 처분의 내용을 보고선 얘가 다투는 게 더 실효적일까요? 아니면 취소 재결을 갖다 그냥 다퉈버리는 게 실효적일까? 그렇죠. 당연히 뭐다 후속 처분이지. 취소 재결을 다툰다 해봤다 이게 취소 재결이 없는 상태잖아. 그렇죠? 이미 여러분 여기서 거부가 지금 거부를 했었잖아. 거부에 대해서 어디가 거부를 했었는데 취소 재결이 나왔잖아요. 그죠? 취소 재결이 나오면 이게 없어지잖아. 취소 재결을 얘가 다툰다고 해서 거부가 살아나? 뭐 어떻게 돼?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확정적으로 없어졌다는 거지. 취소 재결이 나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투지 말고 그냥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지. 기다려라.
기다려라는 거야. 기다려라. 얘한테 어떻게 나온다? 나중에 후속 처분이 나올 거야. 후속 처분이. 근데 이 후속 처분의 내용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죠. 그죠? 이게 후속 처분이 재처분이잖아. 재처분. 그렇죠? 행정청이 이게 재처분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뭘 다툰다? 이 후속 처분이 인용 처분인지 거부 처분인지, 그죠? 보고선 얘한테 어떤 게 불리한지 그걸 기다렸다가 다투는 게 낫다는 거지, 이걸. 그래서 이게 그 판례예요. 요게 이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가 됐다. 그러면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아니라,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라는 건 거부 처분 취소 재결해서 후속 처분, 재처분 의무 이행으로 어떤 처분이 나오겠죠. 후속 처분. 후속 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이 뭐죠? 취소 재결에 취소 재결. 취소 재결에 또 취소성을 구한다. 취소성을 제기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소액이 없다. 그쵸? 그 내용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그 판례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90페이지로 넘어오시면요. 90페이지. 걱정 마세요. 여러분 제가 끝내드려요.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지? 다 간다. 걱정 마세요. 그러면 211번 있죠? 211번 90페이지. 211번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어요. 212번 넘어가시면 돼요. 212번, 213번도 했어요. 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된다. 211번, 12번, 13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이게 원고 적격에서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에 나왔었다. 그리고 214번 잠깐 보시면요. 91페이지에 214번 요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감면 여부를 분리심리해서, 그죠? 분리심리해서 별개로 의결했대요. 별개로 의결. 얘네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시가 처분시예요. 그래서 별개로 의결을 한 후에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 거기다 동그라미,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 기각 처분을 했다. 그러니까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과징금 감면 기각 처분, 과징금 감면 기각 처분하고 별도의 처분서로 처분을 했다고. 그럼 이것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까요? 아니면 어떤 처분이 어떤 처분에 흡수되는 관계일까? 별개 처분이겠지. 이제 별개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별개로 의결을 해서 별도의 처분서로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두 개의 처분이 있다. 그래서 즉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 기각 처분이 각각 성립을 한 거다라고 봐서 이것을 갖다 다 다툴 수가 있다. 그 다음 줄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 기각 처분은 취소를 구할 소액이 부정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다툴 수가 있다는 취지. 별개의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15번. 요것도 이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셔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한 거. 그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 행위예요. 여러 개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는데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법해. 그죠?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포인트지. 이 위반 행위를 기초로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대요. 그러면은 그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 판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분성이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92페이지에 216번, 217번, 218번 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219번 요것도 넘어가셔도 되고 220번 보시면요. 220번. 요것도 원고 적격. 교육공무원법상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 임용. 요 승진 임용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 임용 인사 발령에서 제외하는 처분, 제외하는 행위. 이것은 처분성이 있을까 없을까? 처분성이 있어요. 불이익 처분이다. 그래서 승진 임용 제외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승진 임용 제외. 우리 판례가 거부 처분으로 보지 않았어요. 불이익 처분이다라고 봐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을 인정을 했다. 마치 제외라고 하니까 거부 처분 같잖아. 소극적 처분 같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불이익한 적극적 처분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거 처분성을 인정했다. 요거하고 똑같은 게 221번에 요것도 이제 그 임용재청 제외 그거예요. 임용재청 제외. 임용재청 제외. 여기는 딱히 안 써 있나? 거기에서 간단 정리 부분 보시면 돼요. 간단 정리의 첫 번째 간단 정리. 그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 제외. 그러니까 임용재청 제외예요. 임용재청에서 제외를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갖다가 이제 보고선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보고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한다? 그것을 갖다가 몇 명을 갖다 추려가지고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요. 임용해달라. 총장으로 임용해달라 이렇게 제청을 하면은 대통령이 뭐 한다? 총장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임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요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거, 제청하는 행위, 이거 제청 제외행위는 뭐다? 불이익 처분이다. 아까랑 똑같아요. 승진 임명에서 제외하는 행위와 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 이거 다 뭐다? 처분성이 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23번, 224번 다 넘어가시고요. 229번, 아니, 어디까지 넘어가시냐면, 200 다 볼 게 없다. 아, 진짜예요. 진짜다. 근데 여러분은 혼자 보실 게 없네. 자, 231번. 여러분, 231번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게 수업 시간에 한 거거든요. 좀 특이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이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론이 똑같다. 예를 들어서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 결론이 똑같다. 그러면 1차 계고만 처분성이 있고 2차, 3차는 처분성이 없잖아. 근데 이것은 결론이 똑같다 하더라도 처분성이 있다는 판례예요. 그죠? 이게 그렇다. 거기서 한번 볼게요. 그냥 231번 보면 되죠. 그렇지 않다. 여기서 토지주택공사의 재심사 통보가 그죠? 부적격 통보와 결론이 같다. 그러니까 부적격 통보가 처음 나온 처분이고 재심사 통보가 이제 두 번째 나온 처분이에요. 재심사 통보는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재심사 통보를 받은 거야. 그러면은 부적격 통보를 받았으니까 이의 신청해서 재심사 통보를 또 받은 거죠. 이 결론이 같아. 첫 번째 부적격, 두 번째 재심사. 근데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 처리 적정 그리고 갑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 이게 포인트죠.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뭐가? 재심사 통보가. 두 번째 나온 통보도 결론이 똑같지만 이것은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 처분이다.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거기서 밑줄 친 부분에 그런 게 있죠. 거기 세 번째 줄의 중간 이의 신청을 통해서 추가 심사에서 고려하겠다는 취지. 그래서 갑 등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비로소 뒤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부여받고 뒤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고려해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 이것을 심사해서 재심사 통보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그 아래 232번 이것이나 이거 우리 했던 거고 233번은 안 보셔도 되세요. 234번 요것도 내부행위다. 이거 내부행위다. 그냥 내부행위다 이렇게 조금 써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징계 세 번째 줄 감사원의 징계 요구하고 재심의 결정이에요. 내부행위다. 내부행위 이렇게 보시고 처분성이 없고 그다음에 235번 요것은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한 건데 사증 발급이에요. 사증 발급 거부가 된 지금 외국인 재외동포가 아니에요. 아까 스티브 유 아니야. 이건 중국인 지금 중국인이야.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실적 관련성이 없는 외국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증이라는 게 비자잖아. 비자 발급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원고 적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세 번째 단락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은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다.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 이걸 봐야 돼요. 실적 관련성 그리고 뒤에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아니어서 끝에 이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야 될 정책성 필요성도 크지가 않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그 아래쪽에 무슨 그 마지막 단락 있죠? 나아가 뭐 이렇게 중화인민공화국 있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오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방금 봤던 세 번째 단락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반면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처분 또는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또는 강제 퇴거 명령을 다투는 외국인 얘네들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요. 대한민국과 실적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원고 적격이 있어요. 이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서. 얘네들은 뒤에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해서 상당한 기간을 체류한 사람이므로 이미 대한민국과의 실적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끝에 법률상 이익이 있다. 즉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원고 적격이 있냐 없냐가 다른 게 일반적인 외국인이다. 그럼 없어. 근데 귀화를 다툰다, 그죠? 뭐 체류 자격을 다툰다, 또는 아까 스티브 유, 그러면 이제 있어. 잘 보셔야 돼. 됐고요. 그다음에 235번,
236번, 236번. 요것은 좀 거기다가 여러분 111페이지 하나 써놓으세요. 111페이지. 111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1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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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귀하와 관련해서 111페이지에 258번. 258번. 거기서 258번에 지문을 보시면요. 258번. 111페이지. 법무부 장관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을 들어서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귀하 신청을 거부했어요. 그 이에 대한 취소송에서 법무부 장관이 불법 체류 사실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냐?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관련 내용인 거예요. 추가로 주장할 수 있을까? 추가로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왜냐면은 품행 미단정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첫 번째 줄 끝에 품행 미단정 이게 처분 사유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유, 그러니까 기초사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초사실 또는 이제 평가 요소, 그게 뭐냐면 기소유예 전력, 불법 체류 전력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처분 사유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처분 사유는 똑같아. 근데 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어떤 기초 사실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다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판례 박스에서 끝에서 두 번째 줄 불법 체류 전력 등 이런 재반 사정은 뭐 불법 체류 전력, 기소유예 전력 이것은 처분 사유 그 자체가 아니고 처분 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다 주장해서 판단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주의를 하셔야 돼. 그래서 다시 여러분 앞쪽에 236번 있죠? 101페이지에 거기에서 그 똑같은 판례인데 지문을 보시면요. 101페이지 236번 국적법 제5조 각호의 사유 중 뭐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 귀하 신청을 거부한 거야. 귀하 신청. 그러면 그 각호 사유 중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 즉 품행 미단정. 품행 미단정이라는 사유 자체가 처분 사유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초 사실 또는 평가 요소가 뭐다? 이게 정과. 그죠? 불법 체류 정과 뭐 기소유예 정과 그거라는 거지. 그죠? 그거다. 그래서 그 품행 미단정 자체 그게 이제 처분 사유다. 그리고 237번 여기서 귀하 신청인이 구국적법 5조 각호에서 정한 귀하 요건 즉 품행 미단정에 해당한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귀하 허브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하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잖아.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은 제한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봤죠.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 238번은 넘어가시고요. 238번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239번도 넘어가시고 240번 볼게요. 240번. 240번. 이제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에 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 제재를 한대.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를 한대요.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은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도록 정했다. 제적 조치 따르지 않으면은 과태료, 강제성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권리구제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죠. 예외적으로 제적 조치 상대방의 행정기관에게 항고성의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뭐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 그 아래쪽에 여러분 241번 거기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국민권익위 조치 요구 있죠. 이것을 누가 받았다? 그 다음 줄 소방청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조치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조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그러니까 소방청장은 뭐가 될 수 있다? 원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조치 요구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거 말고도 국민권익위 조치 요구 누구한테 한 거? 선관위위원장도 역시나 행정기관이죠. 국가기관은 법인격이 없어서 원고 피고가 안 돼요. 원래는. 그렇지만 요때 이제 제적 조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권익위 조치 요구에 대해서 소방청장, 경기도 선관위위원장 다 원고 적격이 있다. 이런 판례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넘어가시고 242번, 243번, 244번, 245번 어디까지 넘어가시냐면요. 249번, 50번까지 넘어가시면 돼요. 250번. 251번을 보도록 할게요. 251번. 그렇죠? 251번. 할 수 있을 거야. 자. 지금 집행정지예요. 그럼 집행정지. 251번. 효력정지. 이게 이제 집행정지 종류 중에 하나죠. 효력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되살아났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뒤에 이제 취소 처분
교부 결정 취소 처분에 의해서 취소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해서 효력 정지 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거예요. 요거 빨리 쓰면 되겠지? 빨리 쓰면 되겠지? 빨리 쓰면 되겠지? 이게 이제 여기 보조금, 보조금 교부 결정이 이게 취소가 된 거야. 취소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취소 소송 플러스 집행정지. 그래서 요때 인용 결정이 나왔어요. 집행정지 인용 결정. 근데 언제까지 인용되냐면 요때 판결 선고시. 선고시까지. 그죠? 인용 결정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집행정지 신청했다면은 이것을 효력정지를 신청해야 돼. 효력정지. 절차 집행정지가 아니라 절차는 집행정지 돼 있어. 안 주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집행정지 인정하면요. 이 교부결정 취소 처분이죠. 이게 취소가 없었던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인용결정 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뭘 받아요? 보조금을 받아요. 교부 받지? 받는다. 효력정지의 효력이 효력정지 처분의 효력이 있지? 아시겠죠? 여러분 효력정지, 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가 인용이 되면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이 그죠? 없었던 것처럼 취급돼가지고 보조금을 받는다고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 그러다가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이 정지돼 있으니까 요때 어떻게 되죠? 집행정지가 실효되지. 집행정지가 실효된다. 실효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어떤 효력이 있다? 다시 여기 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된 처분이 어떻게 돼? 다시 살아나지. 요때 판결 선고시 실효되고 동시에 어떻게 된다? 이제 보조금 교부 결정, 보조금,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이게 어떻게 된다? 회복되지. 회복된과 동시에 뭐 한다? 요때 교부 받았었지. 교부 받았지. 동시에 어떻게 한다? 이것을 반환을 해야 돼? 안 해도 돼? 누가? 교부 받은 게 국민이야? 행정청이야? 국민이 요때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 받았던 것을 토해내야 돼? 안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교부 결정이 취소된과 동시에 받았던 돈, 저 보조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 그죠? 요것을 이게 여러분 이거는 이게 왜 이런 효력이 있는 거죠? 집행정지라는 것은 잠정적인 가구제죠. 그렇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봐주는 거지. 그쵸? 이 사람 말대로 이 사람이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없었던 것처럼 취급이 됐다가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면 얘는 받는 거잖아. 받았다가 나중에 판결 선고 시에 이 집행정지가 실효돼. 또는 이제 집행정지 결정이 또 취소될 수도 있어요. 실효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종전 처분이 어떻게 돼? 되살아남과 동시에 보조금 받았던 거 어떻게 한다? 이게 반환을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이 252번을 잠깐 볼게요. 252번.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효력정지 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러니까 집행정지에도 주문 이유가 있어요. 주문에서 그 다음 줄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은 뒤에 판결 선고에 의해서 정지 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되살아나고 그리고 251번의 세 번째 줄 효력정지 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해야 된다. 교부된 것을 반환해야 된다. 그 두 가지 효과. 여러분 제가 딱 6시까지 하면 안 될까요? 안 돼. 아유, 너무 죄송하네. 왜냐면 아니 왜냐면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만 하고 행정처벌 한번 쭉 빨리 하면 돼. 자, 저 109페이지, 253번, 254번 이거 넘어가시고요. 250 쭉 가시고 250 다 봤네. 다 봤네. 잠깐만. 쭉 가시고요. 아니다. 262번. 262번 안 했어. 262번. 이것은 이제 기속력과 관련돼 있어요. 기속력, 재처분 의무 뭐 이런 거.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 처분이 재결해서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어떤 처분을 해야 되겠죠. 재처분 의무. 그러면 다시 어떤 처분을 해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행정청은 종전 거부 처분 그리고 또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서 다시 거부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새로운 사유. 그게 포인트다. 여러분 기속력 힘들어 하시니까 한번 얘기하고 저 기속력 됐고요. 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265 넘어가시고 어디를 보시냐.
그쵸? 2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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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기속력이에요. 기속력. 기속력 잘 보셔야 되죠? 기속력. 그 지문 271번. 확정 판결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서 새로운 사유죠. 다시 처분을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면은 다시 똑같은 처분해도 상관없죠. 다른 사유가 있으니까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뒤에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은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돼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면 동일성이 인정돼? 알고 있으면 동일성이 있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법인데. 알고 있었다고 하자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다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다고 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거기다 이렇게 써면 되지. 알고 있었다.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 라는 사정만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성 인정되는 것은 아님.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일성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새로운 사유냐 동일한 사유냐 이게 달라지잖아. 그죠? 동일성이 있으면 동일한 사유고 동일성 없으면 다른 사유잖아. 그럼 알고 있었으면 갑자기 다른 사유가 동일한 사유가 돼? 다른 사유가 똑같은 사유가 돼? 아니잖아. 그죠?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유예요. 까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다른 사유. 세 번째 줄 다른 사유. 그 다음 줄에 네 번째 줄 알고 있었다. 이거 자꾸 헷갈리면 안 돼. 그죠? 알고 있었다. 다른 사유잖아.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아니죠. 그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뒤에 기속력이 저촉된다. 그럼 틀렸고 거기서 여러분 거기 그 판례에서 그 중간에 밑줄 친 부분에 거기서 밑줄 친 부분 그 다음 줄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처분하는 것 기속력이 저촉되지 않죠. 거기서 동일한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 이것은 확정 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된다. 거기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새로운 사유인지 동일한 사유인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 다 됐고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다. 처분 사유 추가 변경 너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야지 첫 주변이 가능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동일성이라는 거 다른 사유냐 동일한 사유냐 그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으로 판단을 해요. 기속력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116번, 272번부터 쭉 있죠. 여러분 276번은 꼭 한번 봐보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명예퇴직법관이 미지급 다툰다 그럼 당사자예요. 미지급. 이미 그 지급을 받아오던 자거든. 급여를 받아오던 자가 금액을 다투면은요. 그때는 그냥 권리 의무 관계로 가는 거야. 당사소송을 제기한다. 이거랑 비교하시는 것은 이제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 공단의 급여 결정. 그죠? 그거에 대해서 다툰다. 그 받으려고 하는 자가. 그러면 그때는 항고소송으로 간다.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그 277번, 278번 쪽 넘어가시고요. 그럼 그 복습하실 때 279번 한번 봐주시면 좋죠. 인가운은 항고, 인가전은 당사자. 인가전. 그죠? 인가전. 그래서 그 첫 번째 줄 중간에 관리처분 계획 안이지. 안자가 붙었지. 안자가 붙으면 인가전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줄 당사자. 이렇게 당사자. 그리고 그 280번은 뭐 이건 다 아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당사소송에서는 가처분이 가능하죠. 집행정지 안 되죠. 됐고 그 아래쪽은 281 넘어가시고요. 282, 283 하면 끝나요. 그래서 282, 283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다. 제가 믿어요. 그리고 284는 이것도 소외이계에서 했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리고 286번도 이것도 다 했어. 그죠? 본안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그죠? 행정심판에서 주장한 사유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런 거 다 했고요. 그리고 287번도 역시 기속력. 여러분 재결, 인용 재결에는 기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인용 재결. 당연히 있지. 인용 재결은 기속력 있잖아. 그거야 마지막은. 그다음에 282번, 283번. 요것은 이제 119번, 119페이지 여기에서 282번, 283번은 제조사 결정과 관련이 있어요. 제조사 결정. 그래서 282번 제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 여러분 그 제조사 결정이 뭐냐면은 그 아래쪽에 판례 박스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에요. 심판 청구. 우리가
조세부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의 신청도 할 수 있고 심사 청구도 할 수 있고 심판 청구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이제 제조사 결정의 형태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사 결정, 이 제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 청구를 한 당초 처분, 당초 처분을 받았으니까 이거에 불만이라고 해서 심판 청구를 했다는 거죠. 그럼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해.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부가처분을 받았어요. 조세 부가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바로 소를 제기를 못해. 각하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둘 중에 하나 거치고 소를 제기해야 돼. 그래서 심판청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심판원장이 어떻게 했다? 야, 좀 재조사 좀 해라. 얘 좀 불쌍하다. 100만 원을 한다. 재조사 결정을 했다는 거야. 재조사 결정. 재조사를 하라라고 재조사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조사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되겠지. 그럼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처분, 후속 처분이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와? 제조사. 나와.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조사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 후속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래 하급 행정청들, 공무원들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조세부가 처분을 해야 돼. 다시 결정을 해야 돼. 100만 원 처분, 이거 너무 과다로 했으면 어떻게 돼? 90으로 깎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조사 결정. 그 제조사 결정이에요. 제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서 후속 처분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아니면은 조세심판원장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무시하고 내대로 할까? 따라야 되잖아. 제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야 돼요. 후속 처분. 근데 이 후속 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해. 그러니까 제조사 결정 했는데 나는 100만 원 부가처분을 받았었어. 근데 아이고 진짜 너 1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200만 원 했다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심판 청구를 한 당초 처분 100만 원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돼, 안 돼? 후속 처분이 안 된다. 왜냐면 그게 규정이 있다. 국세기본법 여기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위배된다는 거야. 그래서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뭘까? 위협하다는 거지. 제조사 결정 취지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제조사 결정 취지에. 제조사 결정을 갖다가 불이익하게 하면 돼, 안 돼? 또? 안 된다는 거야. 제조사 결정도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안 되지. 설마 조세심판 원장이 어째 200만 원 해. 막 이래?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후속 처분도 당초 처분보다 불리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283번. 그러니까 마치 이 제조사 결정에 그 소송이나 심판하고 유사한 효력을 인정하는 거지. 그렇죠? 소송이든 심판이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283번. 요것도요, 여러분 제조사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줄 중간에 뭐 이렇게 끝에 이제 제조사 결정은 변형 결정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처분의 구체적 위협 사유에 대한 판단에 반해서 그러니까 제조사 결정의 취지에 반해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누가? 공무원들이 유지한다는 거야. 그죠? 당초 그 제조사 결정에서는 좀 깎아라 했는데 싫어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냐? 제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해요, 안 반해요? 반해서 위협하다,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끝. 자, 여러분 이제 완전히 끝은 아니고 여러분 그 시간이 안 되시면은 가셔도 되고요. 제가 이거 딱 한 장 하고 이제 끝내드릴 거예요. 행정절차법 개정 내용인데. 요것은 개정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으시겠지? 이거 개정 이유가 뭐 이렇게 뭐 국민의 참여, 막 이제 국민의 참여를 더 이제 도모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야. 그래서 요거 한 장짜리. 그래서 요거 딱 한번 보면은 끝내는 거. 요거 시행이 2020년 6월 11일부터예요. 6월 11일부터 시행이고, 저 개정 내용에서 현행법, 그죠? 행정절차법. 자, 5조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행법과 개정법이에요. 개정법이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래서 5조에서 달라진 점을 보시면요. 5조가 왼쪽은 이제 현행법인데 오른쪽은 이제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5조 1, 2, 3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망이 신설됐다. 사망에서는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투명성에 관련된 조문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요청하면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조문이에요. 해석 요청하면 해석을 해줘야 된다. 근데 또 이제 정보를 갖다가 또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신설을 해놨고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1조는요. 왼쪽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그냥 뭐 상당한 기간을 고려해서 사전통지를 해주면 된다. 그죠? 의견 제출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했다가 개정법은요. 행정 처리 기간을 아주 명확히 해놨어요. 10일 이렇게 해놨다. 의견 제출 기간은 뭐다? 10일로 명시해서 사전통지해라 라는 거지.
상당한 기간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10일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22조 의견 정치죠. 의견 정치 공청회와 관련돼 있어요. 공청회. 1항은 이제 그 우리가 청문이었고, 그죠? 2항은 공청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청문은 당사자의 청문 신청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공청회는 없었거든. 공청회도 당사자의 공청회 신청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없다가 오른쪽에 생겼죠. 거기서 그 박스 안에 신설 3호 이거 1호는 이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청회 개최하고 2호는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다 이렇게 돼 있는데 3호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에 닿았던 거라며. 당사자가 또 요구를 해. 그러면은 이 요구 신청이지 신청. 그래서 공청회 신청권이 생겼다는 거야. 공청회 신청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공청회 개최 여부가 법령하고 행정청에만 일임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잘못됐다 이런 판단이죠. 그래서 어떻게 당사자가 신청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고고고. 그다음에 27조의 2 아래쪽에 제출 의견의 반영 이것도 옛날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신설된 게 2항이에요. 2항. 행정청은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어. 우리가 1항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의견 제출을 반영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대. 2항에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선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당사자가 그 이유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90일에다 체크하시고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줘야 돼. 내가 제출한 의견 왜 반영 안 했냐? 이유 왜 90일 이내에 답변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90일 이내에 요청하면은 이제 90일 이내에 요청을 하면은 이제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8조 청문 주재자. 이것은 넘어가셔도 돼요. 아주 유사하게밖에 없고 29조 청문 주재자의 제척 기피 회피. 이것은 이제 조금 이제 주재자의 공정성을 좀 확보를 하자 해가지고 추가가 된 조문이요. 29조 오른쪽에 5호. 1호부터 4호까지는 무슨 친족 관계에 있었다, 뭐 증언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청문 주재자가 될 수 없는데 5호도 추가됐어요. 자신이 해당 처분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그러니까 처분 부서 공무원은 처분을 했었던 부서에서 일을 했던 공무원, 지금 처분을 다투잖아. 근데 자기가 처분을 했어. 그 공무원이 그 부서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럼 청문주재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공정성을 확보하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35조 청문회 종결. 청문회 종결도요. 이것도 오른쪽에 10일 이렇게 있죠. 그래서 행정 처리 기간을 또 명확히 하자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청문이 종결이 언제 되냐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청문을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35조 보시면은 3항 오른쪽에 보세요.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어. 또는 그 다음 주에 의견서를 제출 못했어. 그럴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의견 진술,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된다.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했잖아. 그럼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는 거죠.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 근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 10일. 왼쪽은 상당한 기간이라고 돼 있었어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다시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아래 38조 공청회 개최 알림. 그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은 그 39조의 3부터 볼게요. 39조의 3. 공청회 재개최 이게 신설이 또 됐어요. 공청회. 그러니까 공청회를 1회만 형식적으로 개최한 경우가 많다는 거야. 한 번만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재개최 조문을 또 뒀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은 오른쪽에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돼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 다시 개최할 때는 사전 통지를 언제까지 해주냐? 7일 그렇게 또 있어요. 어디 보시면 38조 위에 38조. 그래서 그 밑줄친 부분 다만 이렇게 돼 있죠. 밑줄친 부분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해서 새로 일시 장소 등을 경고. 이게 공청회 재개최지. 재개최. 그러면은 공청회 개최 재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돼. 7일 전까지. 그러니까 공청회 1회만 형식적으로 거친다. 그래서 재개최할 수 있다는 조문을 두고선 재개최 알림은 7일 전. 최초 알림은 14일이다. 14일. 그죠? 38조의 두 번째 줄 있죠? 거기서 공청회 개최 14일. 이것은 처음 공청회 할 때. 그 다음 할 때보다 7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38조의 3 공청회도 주재자가 있죠. 이것도 공청회 주재자가 이제 그 자격 요건이 불명확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밑줄 친 부분에 세 번째 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주재자를 선정한다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다.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 요건 선정 기준을 갖다가 아주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해놓겠다라고 한 거지. 공정성을 또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42조. 이거는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 예고 방법이 좀 구체화돼 있어요. 옛날에는 1항만 이렇게 돼 있다가 좀 세 번째 줄 뭐 이렇게 추가로 인터넷 이런 데도 공고할 수 있다 뭐 하면서 1호, 2호. 그래서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 예고할 때 그리고 2호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예고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관보 공보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입법 예고 방법을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46조 행정예고. 이것은 행정예고는 정책제도 계획을 예고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왼쪽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그 1항을 46조 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제도 계획을 예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불명확하다는 거야. 이게 1호하고 4호까지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 도대체 뭐냐? 이해상충 뭐냐? 불편부담 이게 뭐냐? 해가지고 오른쪽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1항에서 행정청은 정책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 변경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된다. 원칙으로 바꿔버렸어. 원칙으로 바꾸고 예외적으로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해가지고 행정입법 입법 예고하고 아주 유사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딱 규정을 해놨지. 그죠? 불명확해가지고 이렇게 원칙과 예로 이렇게 해놓고 그 아래쪽에 이제 47조 행정 예고 방법은 또 이제 예고 방법을 명확히 하자 해가지고 1항 뭐 이게 신설이 됐죠. 47조가 행정청은 정책 등 안의 취지 주요 내용을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아이고 참 여기까지. 자 여러분 요게 이제 전부거든요. 그래서 5분이 좀 지났죠. 네 가죠. 죄송해요. 너무 아니 정말 여러분 그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했던 게 많죠. 여러분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도 많고 한데 그 한번 다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개정법 있죠. 그 숫자가 좀 추가가 됐어요. 10일, 90일, 7일 이렇게 추가가 됐으니까 좀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